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 정말 예스24를 둘러싸고 이게 말이 돼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멈춰 있고 시스템 장애로 죄송합니다. 물건들은 다 지연이 되고 취소가 돼 있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안 되고 구경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죠. 아니 예스24처럼 큰 규모의 회사가 이렇게 회사 전체가 다운된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스24 너네들 해킹된 거 아니냐? 공연도 취소되고 콘서트도 취소되고 스포츠 경기도 예매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그랬는데 S24는 내부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아니 무슨 내부 시스템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주면서 시스템을 공지해. 어떤 웹사이트가 한낮에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새벽 2시 4시 이렇게 잠깐 치고 빠지겠지 라고 이해했었는데 역시나 예스24가 직접 공개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예스24 램섬웨어에 해킹을 당했다 그렇게 밝혔고요. 그제서야 예스24는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공지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역시 고객들이었죠. 아이돌 팬사인회 취소됐고요. 당연히 거기에 있는 내 정보들 이런 것들 보여줘야 입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싹 막힌 거예요. 또 어떤 피해가 있었냐? 요즘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종이로 된 책들을 싹 다 정리를 하고 전자책으로 넘어온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 전자책 구매 불가하고 볼 수도 없고 아니 전자책을 공부를 해서 막 숙제를 하고 아니면 레포트를 써야 되고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6월 13일 금요일부로 서비스가 재개가 되어 안내드립니다는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구매나 확인이나 이런 것들만 좀 해결이 됐지 사실상 많은 서비스들이 아직까지 복구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스24는 이런 상황에서 도계자를 박았습니다. 시스템 앞으로 강화할 거고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보상안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문의사항은 질문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을까요? 바로 얘네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보안조사에 요구를 했다고 해요. 예스24에. 근데 우리 보안조사 이거 이미 했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의, 해킹, 조사 이런 것들 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큰 회사가 허술하게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밖에서 시가총액이 10%가 며칠 만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인 상황 속에서 경영진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밤낮으로 어디 노력하고 있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쭉 빠지니까 주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오너 일가는 막내딸에게 83억 규모의 주식을 증여했다. 주식이 싸지니까 다시 오를 거니까 지금 상속세 쌀 때 바로 증여해. 이분들 이런 면에서 진짜 머리가 빨리 돌아가. 그죠? 이런 거 진짜 이게 배임죄 이런 걸로 안 걸리나? 사실 일주일치 매출이 예스24가 진짜 엄청나죠. 1년에 무려 6,500억이나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해킹 때문에 한 일주일만 문을 닫아도 100억 가까운 회사의 매출에 손실이 있는 건데 이제 매출의 손실이 100억이 있으면 영업이익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스24 회사를 넘어서 전자책 시장에서도 우리가 전자책 시장을 그냥 무던히 편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상품이 맞나? 하는 생각을 들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회사가 먹통이 되면 내 이북은 어떻게 됐나요? 왜 내 책은 볼 수가 없나요? 내 돈을 주고 산 이북인데도 내 것이 아니었다? 전자책에 대한 회의감도 되게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이 아니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게 갈수록 큰 문제냐? 예전보다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한 350억 정도의 규모였던 전자책 판매 규모가 지금은 한 1000억 정도 가까이로 한 10년 가까이 한 3배가 점핑을 했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분들 되게 책을 읽으시는 비율이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을 읽는 비중이 50%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책을 안 읽는 나라지만 전자책은 그래도 읽는다.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자책이 이렇게 특정 회사가 망했을 때 읽지 못한다는 단점 이외에 또 단점이 있죠. 바로 전자책 진짜 은근히 이게 비싸. 제가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만 이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책은 사실 들어가는 품이 뭐가 있어요? 종이책이야 종이비도 들어가고 제본하는 인건비도 되게 많이 들어갈 거고 유통비도 들어갈 거고 아니면 그 책방 임대료도 들어갈 거고 근데 전자책은 만들고 난 다음에는 모조리 다 매출이고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전자서점에 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상위 10권에 있는 전자책 가격이 종이책보다 파격적으로 어느 정도 싸다고 생각이 되는 30% 이상 싼 경우가 딱 2건밖에 없었습니다. 종이책하고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비싸?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마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자책은 왜 이렇게 비싼가? 출판 관계자 말은 아예 전자책만 내고 이걸로만 매출 먹고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전자책을 너무 싸게 팔면 종이책 판매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이책을 10,000원, 전자책 1,000원 이렇게 팔면 종이책 인쇄해 둔 걸 아무도 안 살 텐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종이책 비중이 50%가 넘게 한 60% 정도가 종이책 매출로 나기 때문에 이거가 파기적으로 줄어들 것을 무서워서 종이책 위주로 가격 편성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뭐 업계 관계자의 평이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언제나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보다 어떤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냐, 풍선효과처럼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전자책으로 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9,900원씩 혹은 9,000원 정도씩 구독해서 보는 밀리의 서재가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 거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 이런 리디북스, 예스24 아니면 뭐 책 관련 회사, OTT 이런 회사들이 싹 다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출액은 30%가 늘었고 영업이익도 이제는 100억 가까이 버는 회사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전자책으로 돈다운 돈을 버는 유일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책의 한계에 대해서 이번에 예스24 사태가 있으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종이책이 아니면 내 거 같지만 사실상 내 게 아니었다. 전자책이 유통되는 구조상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결제, 내가 결제한 회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도산하면 내가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여러 전자책 업계가 있죠. 뭐 교보, 리디, 예스24 그런 업체가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회사의 운명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진짜 알 수가 없는데 그중 하나가 도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근데 전자책은 사실 어떻게 제공이 됩니까? DRM, EPUB 등 우리가 뭐 따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예스24면 예스24 앱, 리디면 리디의 전용 앱 그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런 암호화된 규격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 유통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책을 구매할 때 PDF를 지급을 하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샀는데 내가 볼 때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PDF 제공하는 업체는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극소수 일부의 컨텐츠만 그렇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저작권 보호에 매년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씩 낼 돈으로 산업 전체에서 한데 모아서 지재권 관리에 돈을 쓰고 고객들한테는 PDF로 제공하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자책 구매하고 권리 보호를 어떤 중앙 기관을 만들어서 설립하고 예스24에서 이 사람 김똘똘씨 샀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제 예스24가 망해도 제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 비즈니스를 접을 수도 있고 이 정도 절차는 준비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쪽에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책은 돌고 돌아서 종이책으로 읽는 게 진짜 집중도 잘 되고 진짜지 또 보관하는 맛도 살지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문제죠. 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한국 특히 서울과 같은 곳의 땅값이 너무나 비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서울의 30선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평에 한 50권 정도의 서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두 평에 100권 평당 책을 보관하는 비용이 4,200만 원이 듭니다. 일례로 이걸 약간 한국의 비싼 거주 비용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가정에 주방 아니면 세탁기 건조대 그냥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고 있지 너네 그거 세탁기 건조대에 놓을 돈으로 평수를 줄이면 그 돈으로 예금을 넣으면 그 예금의 이자로 평생 세탁 서비스를 무료로 돈 내고 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약간 되게 싱크빅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자책이 이런 걸 비용을 좀 줄여준다 생각하면 비싸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좀 들고요. 근데 참 예스24의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서 랜섬웨어 이런 사태가 요즘 좀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랜섬웨어가 뭡니까? 몸값 소프트웨어를 딱 사이버 인증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묶어서 몸값을 요구한다 해서 랜섬웨어라고 하는데 최근에 랜섬웨어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3년, 2014년, 201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예스24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랜섬웨어 피해액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옛날에는 이렇게 사기꾼 업체들이 그냥 재미로 해킹해서 털고 그냥 나가거나 그냥 개인끼리 아니면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키케야 페이팔로 받거나 아니면 뭐 차명으로 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규모 있게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암호화된 자기 개인 코인용 지갑으로 코인을 받게 되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규모로 사기 행각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큰 항목을 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단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2013년 랜섬웨어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크립토라커. 사기꾼 업계에 혜성이 등장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진짜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시멘텍, 캐스퍼 스카이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사이버 라커가 최근에 사이버 업계에 이렇게 돈을 싹 빨아가는 그런 업계의 선두자가 되었다. 이게 완전히 산업 업계를 전체를 뒤바뀌어 버렸다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랜섬웨어는 이랬습니다. 개인 해커가 장난으로 개인 컴퓨터 아니면 어떤 작은 회사에 들어서 야 너네 파일 잠갔다? 돈 보내면 풀어줄게 라고 했었는데 그 개인 규모니까 암호화가 꽤 협소해서 야 꺼져 너네가 안 해도 그냥 우리가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돈을 이체할 때 굉장히 경찰이 딱 나서면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개인이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땡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진짜로 얘네가 풀어줄까?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크립토 락커는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받아서 추적 불가능하고 돈을 받다 보니까 훨씬 더 대규모로 사기 수법을 진행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몇 번씩 사기 행각을 벌이다 보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돈을 받으면 풀어줬대요. 약속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 신용을 쌓아버렸습니다.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진짜로 얘네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크립토 락커의 상황을 본 해커들이 야 이거 완전히 사업이 되네 싶어서 랜섬웨어의 사업 피해액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바보냐? 왜 백업을 안 해? 백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물론 이번에 있던 예스24는 그냥 백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해킹에 대한 대비가 그냥 없었죠. 모의 훈련에도 참여하라는 말에 우리 했다라고 뻥치고 그냥 당해버리고 사필 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당연히 백업을 통해서 사실 회사들이 이걸 복구를 하면은 해킹업체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해킹업체들은 당연히 백업본까지 찾아서 싹 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서비스를 복구할 수가 없게 딱 턴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기업 관계자, 최고의 임원들 입장에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야, 회사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얘네들 뭐 10비트코인 그냥 줘버리자, 합의하자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야, 장난하냐? 테러리스트하고 합쳐상하는 건 절대 금물인 거 몰라? 얘네들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먹이 타겟이 될 거야. 또 이런 일 또 반복돼서 또 다른 해커가 공격할 거야. 이래서 협상을 안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IBM에서 이런 피해 경우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랜섬웨어 피해 기업 중,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60%에서 70%는 해커하고 접촉을 하고요. 그 중에서 또 절반 이상은 실제로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협상을 하고 또 거의 돈을 지불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증이 들죠? 예스24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얘네가 정말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의 돈을 지불을 할까요? 괜히 흑우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매출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하나로 30억 정도의 돈을 요구를 받고요. 또 협상을 통해서 한 4.5개 비트코인을 지불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6천억 정도의 예스24의 규모에 비해서 작다고도 볼 수 있고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통계를 찾아보면 추정으로 합의를 했다면 약 10억 원 정도를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일주일 정도 예스24가 매출이 멈추게 되면 타격이 125억이 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싸죠? 그럼 가장 원초적으로 기업은 어떻게 막느냐? 이런 글로벌 웹 호스팅,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100% 안전하냐? 그건 절대 아니지만 확실히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작은 중소기업들, 우리가 돈이 어딨어? 매일 생존이 문제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런 거 못해 라고 하는 많은 분들에겐 진짜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뼈저리게 좀 깨달았는데, 항상 하드웨어로 된 백업을 좀 구비를 하고, 또 랜선을 공인일이 오셨을 때 개방을 하면 이게 되게 공격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막는 거를 주변 분들한테 좀 권유를 하고 있긴 한데, 100%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죠. 어쨌든 요즘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예스24를 통해서 택을 사는 행위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과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